제5강 정신병의 인문학. 이 강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정신질환에 대응하는 의료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오늘날의 현황을 이해한다. 3.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침을 모색한다. 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이향아입니다. 오늘은 5강의 아마도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타자화된 질병으로서의 정신질환, 그것을 이제 격리와 배타의 대상, 그리고 동시에 독보성의 징표라고 하는 문학적인 은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정신질환을 격리와 배타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격리와 배타의 대상인데 약간 좀 그 결이 다른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사회와 유리가 되었긴 하지만 사회와 유리가 된 독보성을 가진 징표로서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시각을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격리와 배타의 대상으로서의 정신질환을 먼저 이제 살펴보면 사실 정신질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아직도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옆집에 조현병 환자가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옆집에 조현병 환자가 사면 이 조현병 환자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그 질환을 앓게 됐는지, 그 사람에 대한 공감, 그 사람에 대한 동정, 그 사람에 대한 그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될지, 아니면 내 삶의 위협을 받지는 않을까, 아니면 하필 왜 우리 집 옆집으로 왔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될지, 굉장히 그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우리는 아마도 후자의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겁니다. 나에게 해를 미치지 않을까, 특히 정신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나도 걸릴 수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뭐 암이라던가 여러 가지 질환은 그래 나도 걸릴 수 있으니까 나도 미연에 조심을 하고 그 질환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동정을 해주고 이런 심리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유독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이 배타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내가 걸릴 게 아니라 소수의 몇 명만 가지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철저하게 겹칠 수 없는 배타적인 질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개연성이 전혀 없습니다. 정신질환에 걸릴 이유가 없고 그럴 것이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굉장히 외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타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일 건데요. 그 근대라고 하는 사회는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정신의학이 성립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병리학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고, 그리고 의학이라는 개념이 체계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질환이라는 것이 굉장히 개념화되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의 예를 들면 한국의 우리 사회의 근대 사회에서 병리학이라는 게 도입되는 시기에 질환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 그리고 질환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 접근 방식이 만들어지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시기에 정신질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수일과 심순애의 그 장안몽이라고 하는 소설을 제가 좀 인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일신보에 실렸던, 조중환이 매일신보에 실었던 이제 번안 소설인데, 이 근대 최초로 소설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심순애이죠. 심순애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이유는 급성 멜랑콜리아라고 하는 질환 때문입니다. 일명 급성 멜랑콜리아는 급성 우울증이라고도 볼 수 있죠.
사실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고대 시기에서부터 굉장히 그 여성과 밀접한 그 정신질환으로 일컬어져서 정신병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멜랑콜리아 때문에 심순애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심순애가 갖고 있는 정신질환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우리 교재의 학습 활동에서 저희가 물어보고 있는 것이, 학습자분들에게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자라고 했었던 부분이 장안몽에서 인용되는 이 부분, 심순애의 정신질환에 대한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인용문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인용문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묘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이라는 것을 굉장히 타자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들게 되는 묘사입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누군가 제3자가 갖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방식으로 심순애의 정신질환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시에 정신질환에 대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접근 방법, 접근 시각을 보여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이 기사는 신문에, 매일신보에 소개된 기사인데요. 일본에서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요약을 하자면 아들이 어머니를 죽였어요. 목 졸라 죽였어요. 그래서 잡고 보니 이 아들이 정신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병 환자를 잡고 보니 엄마를 죽인 대형 무도죄를 진 사람을 잡고 보니 정신병 환자였는데, 이 잡고 보니 정신병 환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끝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보여주는 그 시각이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정신질환자의 그 폭력성 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폭력성은 심지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까지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은유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폭력성을 보여준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처가 정상인과는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내지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반인의 시각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닌 타자, 제3자의 입장을 갖고 있는 정신병자이기 때문이지요. 이 일제 강점기 시기에 정신병자에 대한 대응책이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이제 근대 일본에서는 위생정책, 그리고 그 위생정책의 일환으로 우생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갖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문명화된 국가, 그리고 문명화된 사회, 부국강병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국강병을 이룩하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처리 방식이 굉장히 일본에서 큰 문제였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일본의 식민지였던 식민지 조선에도 그대로 이식이 되지요. 근데 이 당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벌 문제는 경찰범 처벌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 경찰범 처벌 규칙이라는 이 규칙은 한 80여 가지 정도의 규칙을 카테고리 범주화를 해놔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벌일 수 있는 비합법적인 행위들을 한 80여 가지 정도 규범화를 해놔서 그것들을 경찰들이 검거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직결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굉장히 일상의 경찰, 일상의 감시가 이루어진 규칙, 일상의 감시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규칙이었는데요. 이 규칙 안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정신질환자를 사회의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둔 보호자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보다는 정신질환자를 사회에 내보낸 측근들,
보호자들에 대한 처벌이 있던 것인데, 여기서도 보면 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벌이나 대응이 일반인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시각이 좀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정신병원이 어디서부터 기원했을까 해서 이제 8, 9세기의 이슬람 지역에서의 그 정신병원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정신병원이라는 게 언제부터 기원을 했느냐 라는 궁금증이 또 생길 수도 있죠. 정신병이라는 것이 일제 시기에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던 질환이라면, 국내 최초로 등장하게 되는 정신병원은 동팔호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그 교재에도 나와 있고 지금 제가 슬라이드에서도 띄었습니다. 매일신보에서 르포 형식으로 만든 기사. 그래서 동팔호실에 대한 이제 묘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동팔호실은 처음에는 재생의원, 재생병원에서 담당을 하다가 나중에는 총독부 의원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 정신과 질환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선 총독부 의원에서 이 정신질환을 담당하는 그 구역이 그 의원에서도 가장 구석진, 대부분의 다른 질환 환자들과 굉장히 격리되어 있는 공간에 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제 정신질환자에 대한 수용 내지는 격리,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팔호실이라고 하는 르포 기사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정신질환이라는 것, 그리고 당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이 어땠는지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배타적 그리고 타자화된 시각으로 정신질환을 바라봤다면, 약간 비슷한 그 맥락이긴 하지만 약간은 결이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 지금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최남선의 소년에서 보여지는 이제 문장들인데요. 정신질환이 사회하고는 유리된, 어떻게 보면 독보성을 가진 표상으로서 인식이 되어지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타자화돼서 굉장히 비과시적이고 배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왠지 사회와는 유리되었으나 사회하고는 이질적이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특징, 독보적인 특징으로서 약간 사회에서는 조금 존중받아야 되는, 내지는 사회에서 무언가 좀 한 단계 위, 한 수준 위에 있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시각인데요. 어떻게 보면 처음 정신병원이 생겼었던 그 8, 9세기에 신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정신병자들을 개념화했던 그것과도 맥락이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오감을 넘어서 제 6번째 감각까지 지녔다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독보성이 부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최남선은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지식인으로서, 신경쇠약을 앓고 있는 지식인으로서 자신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이제 천천히 읽어보시면, 자신이 앓고 있는 이 신경쇠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가, 자신의 이 뛰어남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경쇠약을 걸렸고, 그리고 자신의 예민함은 일반 사회에서의 범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한 단계 윗 수준으로서의 독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자기 고백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재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광수의 이제 개척자에서 인용문이 나와 있는 것인데,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전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전군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군은 굉장히 예민하고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회와 유리가 되었죠. 사회와 유리가 되었다는 건 사회의 일반적인 시민 감각으로서는 그 전군을 포용하지 못하는, 전군이 한 단계 내지는 한 수준 위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신병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굉장히 타자화되어 있고 제3자적인 입장, 굉장히 배타적으로 막 밀어내는 시각이 존재하는 한편, 이런 것들이 문학작품을 통해서도 꾸준히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우리가 정신질환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이번 시간 강의에서는 정신질환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리의 시선들을 약간 결이 다른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봤는데요. 타자화 그리고 배제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회와 유리되지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새로운 감각을 가진 주체로서 바라보는 독보성으로 이제 표상되는 것, 이런 두 가지 이질적인 시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신병을 바라보는 우리의 현재적인 시각이 어떤 건지 한 번쯤은 곱씹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